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다정한 목소리. 엄마 아빠 뵙고 싶어서요. 참으로 달콤한 그 한마디에 어리석은 이 마음은 또 잠시나마 흔들렸어요. 하지만 이내 텅 비어버렸던 냉장고의 한기와 기름때에 시달려 거칠어진 내 손끝의 감각, 그리고 욱신거리던 무릎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보고 싶다는 그 말 뒤에는 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번 주말에는 또 어떤 당연한 희생을 요구하려는 걸까요? 그래, 오너라.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를 것이다. 나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가올 또 한 번의 폭풍을 차분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가르침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그날 아침도 참 평화로웠어요. 우리 부부가 사는 이곳, 부산 영도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남편과 나란히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죠. 창밖으로는 회색빛 바다 위로 거대한 부산항 대교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주말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상쾌하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죠. 남편이 신문을 뒤적이며 오늘 날씨 참 좋다 하기에 저도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게 사는 낙이지 하고 맞장구를 쳤어요.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다가 퇴직하고 나니 이렇게 남편과 소소한 여유를 즐기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들 현우가 결혼하고 처음 3년 동안은 참 좋았는데 다들 아들 장가 보내면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다지만 우리 며느리 유미는 싹싹하고 애교도 많았거든요. 백화점에서 일해서 그런지 꾸미는 것도 잘하고 가끔 보면 연예인 같기도 하고 1년에 딱 4번 설날, 추석, 그리고 우리 부부 생일에만 얼굴을 보니 서운할 틈도 부딪힐 일도 없었죠. 그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애틋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가끔 손주 소식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유미가 어머님, 저희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리를 못 잡아서요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 저희 때랑은 다르니까. 다들 제 살기 바쁜 세상인데 아이까지 낳아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이해해야죠.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 일상은 단조롭지만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쑤시는 무릎을 부여잡고 스트레칭을 해요. 의사가 관절염은 운동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동네 퇴직 교사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어울리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듣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그렇게 평온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현우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소리가 잔뜩 잠겨서는 자기가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크다는 그 조선소에서 구조조정을 했는데 자기 이름이 올랐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0살이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집 대출금이며 생활비는 어쩌나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 주 주말이었을 거예요. 현우와 유미가 무거운 얼굴로 집에 찾아왔어요. 유미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현우 씨가 다시 자리 잡을 때까지만 주말에 저희가 와서 식사라도 해결하면 안 되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오죽 힘들면 저런 말을 할까 싶어서 저는 두말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얘야, 그런 걱정은 말아라. 힘들 때 기댈 곳이 부모 말고 또 누가 있겠니? 걱정 말고 주말마다 와서 밥 든든히 먹고 힘내. 제 말에 유미는 고맙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고 저는 그 아이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때는 정말 진심으로 그 아이들을 위로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희생의 시작이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아들 내외는 주말 점심시간에 맞춰 와서는 제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설거지도 거들어주곤 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밥 먹으니 힘이 나요. 그런 말을 들으면 피곤한 줄도 몰랐죠.
퇴직 교사 모임에 나가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 수진아, 자식인데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줘야지. 네가 고생이 많다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왠지 제가 대견한 엄마가 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심만 먹고 가겠다던 아이들이 어느새 저녁까지 먹고 가는 날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저녁까지 신세 좀 질게요. 집에 가봤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들의 기운 없는 말을 들으면 차마 가라고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만든 가족 단톡방에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저는 스마트폰으로 길게 메시지를 쓰는 게 영 서툴러서 전화가 편한 9세대거든요. 아이들이 카톡으로 다 얘기했어요. 엄마라고 할 때마다 저는 뭔가 중요한 대화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딩동, 딩동 울리는 카톡 알림 소리가 꼭 저만 빼고 자기들끼리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죠. 그렇게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이제 주말마다 장을 보는 게 하나의 일이 되어버렸죠. 자갈치 시장에 가서 싱싱한 생선이며 채소를 한가득 사오려면 일주일에 못해도 12만 원, 많게는 15만 원이 훌쩍 넘게 들었어요. 제 연금으로 남편과 둘이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했지만 매주 건장한 성인 2명의 식사를 책임지려니 조금씩 부담이 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제 몸이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점심 준비하고 치우고 나면 잠시 허리 붙일 틈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일하다 보면 밤에는 무릎이 욱신거리고 쑤셔서 잠을 설칠 정도였죠. 예전에는 아침 스트레칭만으로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계단을 오르내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갈비찜에 잡채까지 한 상 가득 차려서 아이들을 먹였죠.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아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저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 유미는 소파에 편하게 기대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전에는 그래도 옆에 와서 돕는 척이라도 했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서운함이었을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니 유미가 부엌에서 무언가를 부산스럽게 챙기고 있었어요. 다가가 보니 냉장고를 열어 제가 주중에 먹으려고 만들어둔 밑반찬들을 플라스틱 통에 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이거 저희 좀 싸갈게요. 집에 반찬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한 그 말투, 마치 자기 집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 사람처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의 고생과 통증, 그리고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이들이 안쓰러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제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았어요. 아이들이 돌아간 텅 빈 집, 텅 빈 냉장고를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임시적인 상황이 혹시 영원히 끝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욱신거리는 무릎을 부여잡고 소파에 주저앉는데 불안감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균열은 그렇게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텅 빈 냉장고를 마주했던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희미한 불안감은 어느새 제 마음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를 잡았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 현우가 곧 재취업만 하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지금은 힘들어서 그러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몇 달 후, 드디어 현우가 새 직장을 구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이제 정말 한시름 났구나. 주말의 고된 노동도, 텅 비어가는 냉장고를 보며 한숨 짓던 날들도 끝이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제 기대는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아들이 재취업을 하고 나서도 주말의 풍경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토요일 점심시간이 되면 아들 내외는 여전히 배를 눌렀고 식사가 끝나면 유미는 여전히 제 냉장고를 자신의 것처럼
여러 반찬을 챙겨갔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제 현우도 다시 일 시작했으니 주말에는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막 다시 시작하는 단계라 더 아끼고 모아야 해요. 자리 잡으려면 한동안은 이렇게 신세 좀 져야죠. 그 말을 듣는데 어딘가 마음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전에는 없어서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끼기 위해서라니. 제 돈과 시간과 노동은 아껴야 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자기가 괜찮은 고깃집을 안다면서 제 취업턱 한번 제대로 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모처럼 아들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 저도 남편도 기분이 좋았어요. 식당에 가서 정말 배부르게 먹었죠. 아들은 연신 고기를 구워 저희 접시에 올려주었고 유미도 옆에서 살갑게 굴었어요. 계산서가 나왔을 때 총 금액은 8만 3천 원이었어요. 아들이 지갑을 꺼내는 척하더니 갑자기 아 잠시만요 하면서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는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유미는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 어떻게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요. 결국 그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저였어요. 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계산을 했죠. 식당을 나오니 아들은 언제 통화를 했냐는 듯 멀쩡하게 서 있더군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아들이, 내가 알던 그 아들이 이제 아니구나. 깊은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시간은 흘러 어느덧 추석이 다가왔어요. 명절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설레지 않고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걸 느끼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명절 며칠 전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어찌나 밝고 명랑한지. 어머님, 저희 추석에 내려갈게요. 그런데 저희 언니네 식구들도 이번에 명절에 갈 때가 마땅치 않다고 해서요. 저희랑 같이 가도 괜찮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 식구만 해도 벅찬데 며느리의 언니 가족 4명까지 더 온다고요?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유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희 언니한테 맨날 자랑했거든요. 요즘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힘들까봐 전이고 뭐고 다 사서 한다는데 우리 어머님은 손수 다 해주시니 얼마나 대단하시냐고요. 언니한테 어머님 손맛 좀 제대로 보여주고 싶어서요. 네? 그 말을 듣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체면이라는 게 뭔지. 만약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면 저는 순식간에 찾아오는 손님도 박대하는 속 좁고 인심 없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며느리 언니 앞에서 제 며느리의 체면을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이고 그래 다 같이 오면 좋지 북적북적하고 하고 말아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깊은 한숨이 나왔죠. 이제 정말 큰일이구나 싶었어요. 추석 전날 저는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수처럼 비장하게 부전시장으로 향했어요. 명절 대목이라 시장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제사상에 올릴 것들과 손님들 먹일 음식 재료들을 사다 보니 어느새 장바구니는 제 몸만큼 무거워져 있었죠. 그렇게 쓴 돈이 자그마치 50만 원이었어요. 제 한 달 연금의 상당 부분이 그 하루 장보기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추석 당일 저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어요. 탕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쉴 새 없이 전을 부쳤죠.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한참 생선전을 부치다가 달궈진 기름이 손등에 튀어 살같이 벗겨지는 아픔을 느꼈지만 찬물에 잠시 손을 헹구는 게 전부였어요. 아프다고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오전 늦게 아들 내외와 며느리 언니 가족이 도착했어요. 집안은 금세 시끌벅적해졌죠. 저는 손님들 앞에서 힘든 내색도 못하고 웃으며 그들을 맞았어요.
상을 차리고 나서도 제게는 앉을 틈이 없었어요. 어머님, 이거 더 주세요. 어머님, 국이 식었어요. 요구는 끊이지 않았고 저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시중을 들었죠. 그 와중에 유미는 차려진 음식을 연신 스마트폰으로 찍어대더군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언니와 함께 웃으며 사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미는 그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고 해요.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 최고라는 글과 함께요. 제 고통과 희생은 그렇게 행복한 명절 풍경으로 포장되어 세상에 전시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때의 저는 까맣게 몰랐지만요. 길고 긴 식사가 끝나고 저는 이제야 좀 쉬겠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며느리와 그 언니가 뒷정리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또 빗나갔어요.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방 서랍에서 제가 넣어둔 크고 작은 플라스틱 통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무려 15개나 되더군요. 그러고는 남은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나물들을 아주 익숙하고 재빠르게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된 작전처럼 보였죠.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저는 기계적으로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에는 먹고 난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식탁 위는 음식물 쓰레기로 아수라장이었죠. 화상 입은 손등이 그제야 불에 댄 듯 화끈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슬픔이나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단단한 분노였죠. 이용당했다는 모멸감,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처절한 고립감. 저는 그 산더미 같은 설거지 더미 앞에 한참을 서서 조용히 분노를 삼켰어요. 신뢰는 깨졌고 명절은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되어버렸어요. 추석날 시끌벅적했던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집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부엌에 홀로 서 있었죠. 싱크대에 산처럼 쌓인 그릇더미와 전쟁을 치르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지쳐 잠들어 있었고요. 텅 빈 집을 정리하다 문득 현관 옆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빈 과일 상자를 발견했어요. 분명 아는 분이 귀한 거라며 선물해 주신 수입과일 바구니였는데, 아, 그것도 가져갔구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설마 하는 마음에 장식장을 열어보니 남편이 매일 저녁 약주로 한 잔씩 마시며 애지중지하던 인삼주 병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어머님, 이거 아버님 관절염에 좋겠네요. 저희 아빠도 무릎 아프신데. 제사상에 올렸던 약과를 집어가듯 천연덕스럽게 술병을 들고 나가던 유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어요. 그건 걱정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며 자신의 아버지를 핑계대고 우리 집의 귀한 물건을 훔쳐가는 행위였죠.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안방 옷장을 열어본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올겨울 따뜻하게 덮으려고 큰맘 먹고 장만했던 아직 비닐도 채 뜯지 않은 새 구스 이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부모님이 저희 추울까봐 주신 선물이라고 할게요. 깔깔거리며 이불을 자기 차 트렁크에 싣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는 제 살림을 무시하는 걸 넘어 제 판단력마저 노망으로 치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어차피 이런 거 있어도 잘 안 쓰시잖아 하는 그 오만한 눈빛.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음식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들은 제 삶의 작은 기쁨과 위안까지 모조리 약탈해 간 거였어요. 그날 저녁, 우리 부부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찬장에 넣어두었던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온갖 기름진 음식 냄새가 밴 텅 빈 집에서 후루룩거리는 라면 소리만이 을씬연스럽게 울렸죠. 그날 밤이었어요.
명절 내내 참고 참았던 무릎 통증이 기어이 사달을 냈어요. 다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고 놀란 남편은 119를 불렀어요. 한밤중에 실려간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 상태로 무리를 계속하면 머지않아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쇠로 만든 관절을 제 다리에 박아 넣어야 한다는 말이 어찌나 무섭게 들리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을 알려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현우의 목소리는 제 가슴에 더 큰 비수를 꽂았어요. 엄마, 그 나이엔 다 아픈 거죠. 너무 유난스럽게 굴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연민이라고는 한 톨도 섞여 있지 않았어요.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죠.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내 고통마저 유난으로 치부하는구나. 세상에 정말 나 혼자 버려졌구나.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시각에 유미는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걱정 유유. 그 뒤에 붙은 우는 얼굴에 이모티콘이 어찌나 위선적으로 느껴지던지. 그 아이는 제 고통마저 자신의 효심 깊은 며느리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소품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육체의 고통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마음에 새겨진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남편의 칠순이 다가왔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의 칠순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때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아버지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한정식집, 동네 별장에 예약을 다 해두었다면서요. 심지어 사돈댁과 며느리 언니 가족까지 모두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이번엔 저희가 제대로 모시는 겁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내 아들이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린 걸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어요. 칠순 잔칫날 약속 장소에 가보니 정말 근사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돈댁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남편의 생일을 축하해 주니 남편도 오랜만에 얼굴이 환하게 폈죠. 저 역시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서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들 내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아버님 칠수는 정말 잘 챙겨드리고 싶은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요. 유미도 백화점 실적이 안 나와서 월급이 반토막 났지 뭐예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주고받는 그 말들이 어딘가 불길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악몽은 현실이 되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을 때 그 금액은 무려 70만 원이었어요. 그 순간 현우는 중요한 전화가 와서요. 라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유미는 저 잠시 화장실 좀 이라며 자리를 피했어요. 좌중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저와 남편에게로 쏠렸어요. 사돈댁 식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는 제 아들이 파놓은 함정에 그대로 빠져버린 거예요.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제 카드로 그 엄청난 금액을 결제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은 운전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을 온화하고 부드러웠던 사람이었기에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남편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다시는 저것들 보지 맙시다. 저건 자식도 아니오.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와 실망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남편의 분노가 단지 아들 내외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 화살의 끝은 이 지경이 되도록 자식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어준 저를 향해 있었어요.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남편마저 저를 원망하는 듯한 그 절망적인 순간, 저는 어둠 속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기분이었어요. 남편의 그 차가운 선언이 있은 후, 우리 집에는 며칠 동안이나 지독한 침묵이 흘렀어요. 칠순 잔치의 그 수치스러운 기억은 무거운 안개가 되어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고, 저와 남편은 서로의 그림자만 밟으며 유령처럼 지냈죠. 저는 알아누웠어요. 몸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분간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캄캄한 절망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남편은 제게 약과 물을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제게는 천마디의 원망처럼 들렸어요. 당신이 저 지경이 되도록 아들을 오냐오냐 키운 탓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죠. 그렇게 며칠을 시체처럼 누워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아무도 슬퍼해 주지 않겠구나. 아들은 제 고통을 유난이라 치부했고 남편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서늘한 깨달음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죽을 수 없다면 살아야지. 이렇게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는 없지.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어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내 삶의 증거 같은 걸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몇 개를 꺼내 펼쳐보았어요.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교사 연금. 그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꽉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왜 이 돈을 저 아이들을 위해 축내고 있었을까? 수십 년간의 제 성실함과 인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 돈을 저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게는 기댈 곳 없는 신세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잊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교사였다는 사실을요. 저는 언제나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회초리를 들기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지혜와 단호함이 바로 제 가장 큰 무기였는데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걸 까맣게 잊고 바보처럼 희생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통장을 가슴에 꼭 껴안고 다짐했어요. 그래, 가르쳐야 할 땐 가르쳐야지. 저 철없는 아이들도 내 인생의 마지막 제자다. 무기력함의 늪에서 빠져나오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보였어요. 저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어요. 특히 아들 내외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이라는 세상에서는 완벽한 문외한이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싸우려면 적어도 상대방이 쓰는 무기가 뭔지는 알아야 하니까요. 며칠 후 저는 동네 게시판에 붙어 있던 작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부산 진구 노인복지관 어르신 스마트폰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망설여졌죠. 이 나이에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 비웃음만 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관에 찾아가 수강 신청을 했어요. 복지관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었어요. 활기가 넘쳤죠.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모여 웃고 떠들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모습이 어찌나 보기 좋던지. 그곳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주말마다 애를 맡겨놓고는 저녁 늦게 와서 찾아가. 우리 아들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내 노후 자금을 다 가져갔어. 서로의 아픈 사연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금세 친해졌고 제 문제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복지관의 젊은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한참 들어주더니 노인들이 가진 권리와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편이 생겼다는 든든함을 느꼈어요. 스마트폰을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작고 복잡한 아이콘들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제 거친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곳을 눌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평생 학생들만 가르쳐봤지 무언가를 배우는 건 오랜만이었는데 그 과정이 제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어요. 마침내 제 손으로 직접 손주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에게 처음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인터넷 뱅킹으로 제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뿌듯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들에게 제 재산을 통제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지관 친구가 제게 며느리의 SNS 계정을 찾아주었어요. 그 전까지 저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죠.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유미의 페이지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로 가득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피땀 흘려 차렸던 추석 상차림 사진도 있었죠. 역시 우리 어머님 손맛 최고, 10월드 명절 음식, 한상 차림, 그리고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날 밤에 올린 글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걱정 유유, 그 위선적인 글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제 고통과 희생을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는데 이용한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아주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분노는 제 마지막 남은 미련과 연민을 모두 불태워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저는 그 주말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교사가 학생들을 위한 수업 계획안을 짜듯이 저는 아들 내외를 위한 특별 수업을 준비했죠. 먼저 시장에 갔지만 딱 우리 부부가 먹을 만큼의 장만 봤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저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 두어 가지만 무쳐서 아주 소박한 밥상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냉장고를 열어 남은 식재료와 반찬들을 모조리 치워버렸죠. 냉장고 안에는 물과 김치통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저는 텅 빈 냉장고를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곧 닥쳐올 폭풍을 기다렸어요. 며느리가 텅 빈 냉장고를 보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말을 쏟아낼지 눈에 선했죠. 그리고 저는 어떤 말로 응수할지 수십 번도 더 되뇌었어요. 이건 우리 부부의 양식이고 우린 원래 소박하게 산단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혹독하지만 꼭 필요한 가르침이었죠. 초인종이 울리기만을 저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결심을 품고 맞이한 그 주말은 제 인생의 분수령이 된 날이었어요. 토요일 점심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초인종이 울렸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미소로 아들 내외를 맞았어요. 현우와 유미는 당연하다는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와 소파에 자리를 잡았죠. 그들의 눈에는 오늘은 또 무슨 맛있는 걸로 우리를 대접할까 하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묵묵히 부엌으로 들어가 미리 차려둔 밥상을 내왔어요. 식탁 위에 놓인 것은 단출한 된장찌개와 나물 두어 가지, 그리고 김치가 전부였어요. 매주 주말마다 갈비찜이며 잡채며 진수성찬을 받던 아이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치는 것이 보였죠. 아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예요? 저희 이거 먹으려고 아침도 굶고 왔는데. 그 말투에는 노골적인 실망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죠. 어머, 그랬니? 우리는 원래 이렇게 소박하게 먹는단다. 많이들 먹어라. 식사는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어졌어요. 아이들은 숟가락만 깨작거리며 불만 가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가 끝나자 며느리 유미는 습관처럼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유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어요. 텅 비어있는 냉장고. 그 안에는 물병과 달랑, 김치통 하나가 전부였으니까요. 유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냉장고 안을 휘휘 둘러보더니 이내 제게로 획 돌아섰어요.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반찬은요? 싸갈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당연히 자신의 것이어야 할 무언가를 빼앗겼다는 억울함마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미리 수십 번도 더 연습했던 그 말을 꺼냈어요.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요. 얘야, 그건 우리 부부가 먹을 양식이란다. 그리고 말했잖니. 우린 원래 이렇게 소박하게 산다고. 제 대답에 유미는 잠시 말을 잃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냉장고 안에 있던 그 김치통마저 와락 끌어안더군요. 그러고는 이건 가져갈게요. 하는 한마디를 내뱉고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현우를 잡아 끌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상처 대신 찾아온 것은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짜릿한 해방감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간은 냉전이었어요.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죠. 그렇게 앙금이 쌓인 채로 시간은 흘러 어느덧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졌죠. 더 이상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설 연휴를 며칠 앞둔 날 저녁이었어요.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의 침묵이 무색하게 아들의 목소리는 아주 살가웠죠. 어머니, 잘 지내시죠? 설인데 저희가 내려가야죠. 그런데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힘드실 테니 그냥 배달 음식을 시켜서 편하게 보내시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실소를 터뜨렸어요. 제 노동을 걱정하는 척하는 그 가식적인 말투라니 속셈이 뻔했죠. 빈 냉장고 사건으로 주말에 식량 공급이 끊기자 설날마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였어요. 어떻게든 제 돈으로 음식을 먹어보겠다는 그 얄팍한 속내를 이제 저는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었죠. 저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내가 가족들한테 설 계획을 공지하마.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복지관에서 배운 대로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 단체 대화방에 들어갔죠. 그동안 눈팅만 하던 제가 처음으로 메시지를 쓰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힘주어 써 내려갔어요. 올해 설에는 새로운 곳에서 보자꾸나. X월 X일 낮 12시. 서면 롯데백화점 앞. 전송 버튼을 누르자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전화가 아닌 그 아이들의 방식으로 던진 저의 첫 번째 선전포고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메시지를 보낸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단톡방은 난리가 났어요. 네, 백화점 앞에서요? 갑자기 왜요? 현우와 유미는 쉴 새 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죠. 저는 일부러 몇 번은 받지 않았어요. 애가 닳게 내버려 두었죠. 그리고 마침내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도 변해야지. 그날 거기서 못 보면 올설은 얼굴 못 보는 걸로 알겠다. 명절에 부모를 뵙지 않는 불효자. 그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회적 낙인을 저는 정확하게 겨냥했어요. 결국 아들 내외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설날 당일 저는 남편과 함께 서면 롯데리아로 향했어요. 명절인데 햄버거 가게라니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죠. 약속 장소에 가보니 명절이라고 한껏 빼입은 아들 내외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서 있더군요. 시끄러운 음악과 아이들 소음으로 가득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그 아이들의 모습은 어찌나 이질적이던지 우리 부부는 아주 편안한 차림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햄버거 세트를 하나씩 시켜 자리에 앉았어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40분 만에 식사를 마쳤죠. 긴 시간의 고된 노동도 끊임없는 시중도 눈치 싸움도 없었어요. 그저 햄버거를 먹는 40분의 시간만이 있었을 뿐이에요. 계산서에 찍힌 금액은 28,000원이었어요. 추석 명절에 썼던 50만 원, 남편 칠순 잔치에 썼던 70만 원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었죠. 계산대 앞에서 현우가 머뭇거리는 사이 저는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깔끔하게 계산했어요. 이건 내가 내마.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가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어요. 지독한 족쇄에서 풀려난 듯한 해방감이었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이렇게 아낀 돈으로 우리 여행 다닙시다.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저의 햄버거 선언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며느리 유미가 이웃 아주머니와 마주쳤다고 해요. 그 아주머니가 유미에게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새댁은 좋겠어. 주말마다 시댁 가서 편하게 밥 얻어먹고 명절에도 햄버거로 때우고 우리 며느리는 기름 냄새 맡기 싫다고 명절에 오지도 않는데 시어머니가 참 신세대네. 그 말을 들은 유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저의 그 선언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복수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자신을 전통적인 며느리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 자유의 열쇠였다는 사실을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퇴직 교사 모임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저마다 자식들에게 받은 고가의 명절 선물을 자랑하더군요. 한우 세트니 최신형 안마의자니.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울컥 서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 아들은 내게 고작 햄버거 하나 사줬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잠시였어요. 저는 곧바로 지난 명절의 악몽을 떠올렸죠. 화상 입은 손등의 통증, 끊어질 듯한 허리, 그리고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아이들의 그 무심한 얼굴들. 저는 깨달았어요. 값비싼 선물보다 내 마음의 평화와 내 몸의 건강이 수천 배는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누구와도 저를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제 존엄성을 되찾은 거니까요. 비록 햄버거 하나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명품 선물보다 값진 자유의 맛이었어요. 지 햄버거 선언이 있었던 그 설날 이후 제 삶에는 정말로 평화가 찾아왔어요. 아들 내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죠. 서운하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제게는 그 침묵의 시간이 꼭 필요했어요. 지난 몇 년간 쉴 새 없이 몰아쳤던 감정의 폭풍우를 가라앉히고 제 자신을 오롯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거든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으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하고 장을 보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소소한 일상으로 복귀했죠. 주말이 되면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진수성찬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어요. 그저 남편과 내가 좋아하는 소박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죠. 그렇게 아낀 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로 우리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가까운 경주부터 멀리 강원도까지 평생 교직에 매여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늦깎이 신혼여행을 즐겼답니다. 제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온 것은 복지관에서였어요. 빈 냉장고, 사건과 햄버거 선언, 이야기가 어찌나 용했던지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던 친구들이 제게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명씩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다 보니 아예 작은 모임이 만들어졌죠. 이름하여 건강한 경계 설정 모임.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모여서 서로의 답답한 속을 털어놓고 제가 복지관 선생님께 배운 지식들을 나눠주는 정도였죠. 그런데 입소문이 나면서 모임이 꽤 커졌어요. 저는 복지관에서 배운 스마트폰 기술을 10분 활용했죠. 밴드, 앱으로 모임 공지를 올리고 회원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법률이나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을 복지관에 연결해주는 작은 리더 역할까지 맡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이긴 했나 봐요. 제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아들 내외의 빈자리가 더 이상 상처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제 삶은 단단하고 풍요로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제 어떤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담담하게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잔뜩 잠겨 있었고 어딘가 다급함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죠. 한참을 머뭇거리던 아들은 아주 힘겹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느리 유미가 직장에서 큰 실수를 해서 회사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변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곧 평정심을 되찾았죠. 이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할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서 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라며 징징거렸을 텐데 현우는 달랐어요.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요. 혹시 돈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줄줄 읊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월급에서 매달 얼마씩 떼고 유미의 월급에서도 얼마를 모아 몇 년에 걸쳐 반드시 갚겠다는 아주 상세하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죠. 저는 전화기 이쪽에서 눈을 감고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어리광이나 뻔뻔함이 없었어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위기를 해결하려는 절박함과 책임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들은 A사 용지에 자필로 쓴 상환 계획서까지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쭈뼛거리며 제 앞에 계획서를 내미는 아들의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철없던 아들이 아닌 한 명의 어른을 보았어요. 저는 아들이 내민 계획서를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요. 마치 학생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선생님처럼요. 그리고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엄마도 너를 한번 믿어주마.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1,000만 원을 아들 계좌로 이체해 주었어요. 아들은 돈을 받고도 한참이나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들 내외는 약속한 날짜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왔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가끔 우리 부부를 찾아올 때면 두 손 가득 과일이며 음료수를 사들고 왔고 외식을 할 때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들이 계산을 했죠.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근사한 횟집에도 데려가 주고 광안대교 야경이 멋진 레스토랑에도 데려가 주었어요. 유미는 인터넷을 보고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다며 서툰 솜씨로 만든 반찬을 부끄럽게 내밀기도 했어요. 돈의 가치와 부모의 소중함을 그 아이들은 온몸으로 깨달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침내 다음 명절이 되었을 때였어요. 저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제안을 할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으로 오세요. 부산 명지국제 신도시에 있는 아들 내외의 작은 아파트. 결혼하고 한 번도 저희를 초대한 적이 없었는데 저와 남편은 반신반의하며 그 아이들의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고소한 음식 냄새가 우리를 맞았어요. 그리고 식탁 위에는 서툴고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아이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명절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며느리 유미가 제 앞에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저희가 차릴게요.
편히 앉아서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모든 시간의 서름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보았는지 남편이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주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건강한 경계를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들이 따라주는 술잔을 봤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야경이 그날따라 유난히 따뜻하고 아름다워 보였어요. 김수진 씨의 이야기는 보여주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서로를 지키고 자녀에게 진정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이랍니다.